몇 가지 임포트들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넘파이, 판다스, 파이플러, 시본 같은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시각화를 하고 그런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그 모듈들이고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사이클런, 나머지는 전부 다 사이클런 패키지에서 가지고 온 그 모듈이나 함수나 클래스 이름들입니다. 데이터 세츠는 그 서브 모듈 이름이고요. 데이터 세츠라고 하는 모듈 안에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어요. 뭐 아이리스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거나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거나 뭐 와인 데이터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함수들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 데이터 세츠였었고요. 그 다음에 모델 셀렉션즈라고 하는 모듈에서는 우리가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구분하는, 분리하는 그런 함수를 이렇게 가지고 왔고, 임포트를 했고요. 목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던 처리를 하는 모듈에서는 표준화를 해줄 수 있는 스탠다드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그 고차항, 이차항 이상을 추가할 수 있는 폴리노미얼 피처스를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머신러닝 모델들이에요. KNN 알고리즘을 사용한 분류기, 그 다음에 선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그 다음 선형 알고리즘 중에서도 확률적 경사하강법으로 선형 회귀식의 모델 파라미터들을 찾는 SGD 클래시파이어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비교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스케일러와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임포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평가 지표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리포트와 컨퓨전 매트릭스 두 가지를 임포트를 했고 아마 이 부분은 그 오전에 제가 넣었던 것 중에 없었을 거예요. ROC 커브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아마 그 ADSP나 혹은 빅분기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ROC 커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평가 지표에 ROC 커브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프리시전 리콜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요 두 개가 그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라고 하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제가 평가 지표를 할 때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이어서 요거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제는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 데이터셋을 가지고 와서 어, 멜리그넌트와 비나인을 분류하는 그런 문제로 보자라고 했고요. 어, 그래서 KNN 알고리즘도 사용해보고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사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SGD 클래시파이어도 사용을 해보자.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 셋에서의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같은 것들을 본다거나 그 다음에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도 마찬 그런 식으로 살펴보자라고 하는 거였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셋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죠. 데이터셋은 그 사이클런의 데이터셋츠라고 하는 모듈에 로드, 브레스트, 캔서라고 하는 그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해주면 리턴을 받을 수가 있어요. 리턴 받은 거를 저는 브레스트, 브레스트 캔서 앞에 한 글자씩 따가지고 BC라고 했어요. BC. 이 BC라고 하는 객체는요, 어, 키들을 가지고 있죠. 키와 값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 클래스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썬에서는 키와 밸류의 쌍으로 아이템들을 저장하는 것을 딕셔너리라고 부르죠. 사이클런에서는 그 딕셔너리를 활용한 클래스가 있는데 딕셔너리를 활용한 클래스가 사이클런에서는 번치라고 부릅니다. 번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로드
브레스트 캔서는 번치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을 주는데 그 번치를 어, 딕셔너리하고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키와 값들을 갖는다. 그래서 키 이름들을 보시면 데이터, 타겟 네임스, 피처 네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주요한 것들이. DSCR은 디스크립션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건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을 보고 싶으시면 bc.descr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딕셔너리에서는 키를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죠. 그죠? 딕셔너리에서는 키 값을 사용할 때 인덱스 연산자를 사용하고 인덱스 연산자 안에다가 키 이름을 주면 돼요. 음. 딕셔너리에서는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이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사이클란의 번치는 이렇게 딕셔너리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마치 데이터라고 하는 키가 변수 이름인 것처럼 그러니까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름인 것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아마 사용하실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타이핑 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가독성이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라고 하면 얘는 2차원 배열이고요. 타겟이라고 하면 1차원 배열입니다.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569개의 암 진단 데이터들이 있고요. 실제로 암인 것들과 암이 아닌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진단 데이터의 특성들은 총 30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30개의 특성 이름들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에 feature names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feature names를 보시면 그 30개 특성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target names는 타겟 0번이 무엇이고 타겟 1번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일단 피처 2차원 배열과 타겟 1차원 배열을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뒀어요. 훌리언스과 테스트 셋을 아직 구분하지는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데이터 탐색을 좀 먼저 좀 해봤어요. 사실 우리가 이 암 데이터셋은 한번 수업 시간에 사용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그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간단한 시각화 한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 그 브레스트 캔서에서 타겟 네임스만 딱 뽑아가지고요. BC 타겟 네임스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만들었어요. 이 변수는 멜리그넌트라고 하는 문자열과 B9이라고 하는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입니다. 문자열 두 개를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Y에는 0과 1들이 섞여 있을 거예요. 0과 1들이 있는데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인덱스 0번이니까 멜리그넌트, 암이다라고 하는 거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은 인덱스 1번이 B9이죠. 음성이다. 음성암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겟 네임즈가 뭐 시각화할 때나 예를 들어서 컨퓨전 매트릭스를 시각화하거나 그럴 때 브레스트 캔서의 타겟 네임즈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각화할 때는 2차원별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놓고 매트플러립을 이용하거나 시본을 이용하거나 혹은 판다스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각화 메서드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했냐면 변수 이름을 BCDF라고 변수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breast cancer data frame이라는 뜻이에요. breast cancer data frame이라는 뜻이고요.
데이터에는 2차원 배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배열에는 컬럼 이름들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컬럼 이름들은 브레스트 캔서가 feature names라는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얘가 30개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출력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출력이 돼요. 3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 컬럼의 이름들이 mean, radius, mean texture, mean perimeter, mean area 등등등. 네.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는 worst fractal dimension이라고 하는 컬럼까지 이렇게 3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의 인포를 봤고요. 인포를 봤는데 우선 569개의 행을 가지고 있고요. 레인지로 행 인덱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럼은 총 30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데 컬럼은 0번부터 29번까지 그러니까 총 30개의 컬럼이죠. 컬럼을 가지고 있고 널이 아닌 컬럼들을 보니까 전부 다 널인 게 없어요. 그죠? 전부 다 널인 게 없고요. 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데이터가 정제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데이터 타입은 전부 다 실수 타입으로만,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숫자 타입으로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숫자 타입인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 통계량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최소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중앙값, 최대값과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describe 메서드 호출하시면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그래서 mean radius는 널이 아닌 데이터는 569개, 평균은 14, 표준 편차는 3.5, 최소값은 6.98, 최대값은 28.11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쭉 이렇게 가면 그 가장 마지막 30번째 컬럼 이름은 worst fractal dimension인데 널이 아닌 개수는 569개, 평균은 0.08, 숫자가 많이 스케일이 다르죠. 스케일이 많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KNN과 같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모델에서는 반드시 스케일링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다음에 0.01은 표준 편차고요. 그죠? 최소값 25%, 중앙값 75%, 그다음 최대값. 최대값도 0.2밖에 안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worst fractal dimension이라고 하는 변수는 굉장히 작은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는 컬럼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개를 히스토그램을 전부 그려봤어요. 히스토그램을 전부 그려서 그 데이터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30개를 그리려고 하니까 서브 플롯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서브 플롯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행을 5개, 그리고 컬럼을 6개로 만들었어요. 크기가 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가로 크기를 여기 컬럼의 개수가 더 많잖아요. 컬럼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가로 크기를 16으로 했고요. 세로 크기를 14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nstrained layou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요거를 넣지 않았을 때는 그 위쪽하고 아래쪽 그래프가 그 레이블이 잘 안 보여요. 위쪽 그래프하고 아래쪽 그래프가 요 간격이 너무 붙어 있어 가지고요. 여기에 이 작성한 레이블이 그 숨겨져 버려요. 아래쪽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요 타이틀이 그 X축 레이블이 제대로 안 보여요. 그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constrained layout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설정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X축의 레이블들이 잘 보이도록 자동으로 정렬이 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은 여기 행 개수가 5개죠. 컬럼 개수가 6개죠. 그래서 I
J 이중 반복문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중 반복문을 만든 이유는 여기 행 인덱스가 이쪽 방향이 행이죠. 로우. 어, 행 인덱스가 0번, 1번, 2번 이렇게 될 거고요. 이쪽 방향이 컬럼이죠. 컬럼 인덱스가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6개가 있죠. 6개가 있으니까 이게 행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방향으로 인덱스가 0번부터 4번까지 0, 1, 2, 3, 4 5개가 있는 거고 이쪽이 컬럼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컬럼이 인덱스가 0번부터 5번까지 0번부터 5번까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i는 이 엑시스 엑시스의 행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j는 그 엑시스의 열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를 5라고 만들었으니까 행 인덱스는 0, 1, 2, 3, 4 컬럼 6개로 만들었으니까 열 인덱스는 0, 1, 2, 3, 4, 5겠죠. 얘가 여기서 사용된 거예요. 이 i라고 하는 값과 j라고 하는 값은 히스토그램을 여기다 그리겠다라고 할 때 사용을 한 겁니다. 0,0에다가 히스토그램 하나 그리고요. 0,1에다가 하나 그리고 0,2에다 그리고 0,3에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6개가 다 그려졌으면 그 다음에 1, 0, 1, 1, 1,2, 1,3 이런 식으로 히스토그램을 그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려면 데이터 프레임 주고요. 컬럼 이름만 주면 되죠. 그죠? X축에 어떤 컬럼을 놓고서 히스토그램을 그리겠다.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컬럼 이름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죠. 컬럼 이름이 배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차원 배열이에요? 1차원 배열이에요. 그죠? 컬럼 이름들은 1차원 배열이잖아요. 근데 i하고 j를 가지고서 그 1차원 배열에서 컬럼 이름을 꺼내야 돼요. 요거 계산식을 보시면 i가 0일 때 j가 0, 1, 2, 3, 4, 5까지 변하죠. 그러면 i가 1일 때는 j가 다시 0, 1, 2, 3, 4, 5로 변하죠. 그러니까 이 idx라고 하는 게 0부터 시작해서 30까지 가질 29까지 가질 수 있어요. 29까지. 계산해 보세요. i가 0일 때 j가 0부터 5까지. 그 다음에 i가 1일 때도 j가 0부터 5까지. 그러면 이 idx, 인덱스라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인덱스는 0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인덱스가, 어, 여기다 6을 더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 더하기 5니까 11까지가 되겠죠. 어, 네, 그런 식으로 그 컬럼 이름들을 뽑아서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보면 min radius는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요. 종 모양의 분포를 가지고 있죠. 종 모양의 분포인데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꼬리가 오른쪽으로 살짝 깁니다. 좌우 대칭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 있고요. min 텍스처도 종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종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오른쪽으로 약간 외도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민 페리미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 살짝 그 데이터들이 있고요. 오른쪽으로 약간 꼬리가 긴. 그러니까 대부분 종 모양이기는 해요. 대부분 종 모양이긴 한데 약간 왼쪽에 치우쳐져 있는 종 모양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약간 좀 그 극단적인 경우도 있죠. 지금 여기처럼 요렇게 그죠?
왼쪽에 아주 많이 있고, 왼쪽에 아주 많이 있고, 오른쪽으로 꼬리가 긴. 그러니까 양의 외도가 굉장히 큰 그런 모습들도 몇 가지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0개의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각의 변수들이 어느 구간에서부터 어느 구간까지 분포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한눈에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저라면 여기서 상관관계 그래프 그려보는 것도 같이 그려볼 것 같아요. 페어 플럿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페어 플럿도 같이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페어 플럿 한꺼번에 그리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변수가 30개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30 이렇게 하면 이거 900개죠. 그래프 900개 그리려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몇 개씩만 띄어내가지고 뭐 독립변수 5개씩만 해가지고 페어 플러스를 그려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변수들을 찾아서 그 상관관계를 보고 싶은 변수들의 페어 플러스를 좀 보시는 것도 데이터를 탐색하실 때 네, 좋은 연습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BC 타겟 카운츠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y의 빈도수예요. 그래서 y를 시리즈로 먼저 변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value count 메서드를 써서 만든 변수예요. 그래서 인덱스가 그 타겟이 되고요. 0, 1 두 개가 있고 0이 212, 1이 357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대 3 정도 대략적인 비율이 2대 3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카테고리 범주 타입으로 볼 수가 있죠. 범주 타입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얘를 그냥 막대로 그렸어요. 0에 212개가 있고 1에는 357개가 있다. 이렇게 막대로 그려가지고요. 이 숫자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어, 얘는 단순하게 여기에 0과 1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0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멜리그넌트 1이라고 하는 숫자 대신에 B9이라고 문자열로 써주기 위해서 넣어준 코드인 것 뿐이에요. 네, 뭐 그렇게 중요한 코드는 아닙니다. 얘가 0이 몇 개이고 1이 몇 개인지를 보여주는 게 블럭. 이런 옵션들은 그때그때 찾아서 쓰시면 되겠죠. 의미는 그런 얘기예요. 틱이 0과 1 두 개가 있다. 0과 1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그 0에 사용할 레이블과 1에 사용할 레이블은 이 배열 안에 있다. 이 배열 안에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데이터 탐색까지를 해봤고요. 이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데이터 탐색 부분에서는 연속형 변수들의 히스토그램 잠깐 좀 그려봤고, 그러면서 데이터들이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 타겟의 비율이 어, 양성이 좀 적은, 근데 아주 적지는 않아요. 아주 큰 뭐 2대 3 정도의 비율이기 때문에 그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긴 해도 약간 양성과 음성의 비율이 약간 다른 그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해봤어요. 그 탐색으로. 자, 이제 그 다음이 훈련셋과 테스트셋 나누기예요. 뭐 여기는 뭐 어려운 거 없으시죠? X와 X가 569개의 샘플과 30개의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고 Y는 560개의 레이블들을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었는데 그거를 나눈 거죠. 네. X를 훈련셋과 테스트셋으로 두 개로 나눈 거고요. 그 다음에 Y도 훈련 레이블과 테스트 레이블로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리턴 값이 4개인 거죠. 어, 테스트 사이즈는 20%로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훈련 사이즈가 80%가 되게끔 했고요. 테스트 사이즈는 20%가 되도록 했어요. 난수 seed 설정했고요.
stratified sampling, 층화 추출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층화 추출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 세대는 455개의 샘플들의 30개 특성, 그리고 테스트 세대는 114개 샘플들의 30개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 훈련 레이블은 훈련 셋이 455개니까 레이블도 455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테스트 셋이 114개 샘플을 가지고 있으니까 테스트 레이블도 114개의 레이블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0과 1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훈련 셋과 테스트 셋을 나눴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으시죠? 자, 이제 저는 요 KNN까지 했어요. KNN까지. KNN에서 모델을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첫 번째 파이프는 스탠다드 스케일러고요. 두 번째 파이프가 예측기예요. 예측기. 네. 클래시파이어죠. K 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이 KNN의 원리가 훈련세 우리가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하는 거냐면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딱 들어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훈련셋에서 거리들을 계산을 하죠. 어, 거리를 몇 개를 계산하냐면 455개의 거리를 계산을 할 거예요. 30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455개의 거리를 계산을 하겠죠. 그리고 그 거리들을 쭉 정렬을 하겠죠. 정렬을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이웃 몇 개를 찾는다.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아줘요. 그럼 가장 가까운 이웃 5개를 찾으면 확률이 나오겠죠. 뭐 5개 중에 3개는 멜리그넌트, 2개는 뭐 비나인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게 확률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 5분의 2 이런 게 확률이 되겠죠. 양성이라고 예측할 확률, 음성이라고 예측할 확률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예측을 해주는 게 KNN이에요. 근데 이 KNN은 거리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각 특성들 간의 스케일이 너무 다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KNN은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반드시 같이 사용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변수 이름은 저는 파이프 KNN 이렇게 했어요. KNN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뭐 그런 의미로 파이프 KNN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fit 훈련시켰죠. 훈련시킬 때 훈련셋과 훈련 레이블을 줬어요. 자,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파이프라인에서 fit 메서드를 호출하면 내부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파이프라인에서 첫 번째 파이프를 찾겠죠. 첫 번째 파이프가 누구냐면 스케일러예요. 그죠? 스케일러를 찾겠죠. 스케일러를 찾아서 무슨 메서드 호출할까요? bit transform 메서드를 호출하겠죠. 여기에 뭘 줄까요? x 트레인을 주겠죠. 훈련셋이 있으니까 훈련셋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레이블들이 스케일 변환이 되는 건가요? 레이블들이 스케일 변환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30개의 특성만 레이블들이 변환이 스케일이 변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첫 번째 파이프로. 얘가 첫 번째 파이프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스탠다드 스케일러를 의미를 합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훈련셋에 뭘 찾아요? 평균 값들을 찾고요. 훈련셋에 분산들을 찾습니다. 그러면 변환을 할 수가 있죠. 30개 특성들을 전부 다 평균이 0이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도록 변환을 하게 되죠.
그죠? 여기에서 변환된 데이터가 여기에서 변환된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어, 이 변환된 데이터를 X 트레인 스케일드라고 할까요? 이렇게 변환된 녀석이 나오겠죠. 그죠? 변환된 녀석이 리턴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변환된 녀석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로 갈까요? 두 번째는 두 번째 파이프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파이프가 누구예요? 두 번째 파이프가 클래시파이어잖아요. 즉, KNN 클래시파이어잖아요. KNN 클래시파이어한테 무슨 메서드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fit 메서드가 호출되는 거예요. 여기에 X트레인 스케일드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 트레인이 두 번째 아규먼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모델 훈련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기서 fit 메서드를 하나를 호출하면, fit 메서드 하나를 호출하면 일어나는 일은요. 일단 두 개를 넘겼잖아요. 두 개를 훈련해라 하고 넘겼단 말이에요. 근데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사용하는 거는 그 중에서 엑스트레인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탠다드 스케일러가 훈련셋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찾는다가 fit, 찾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변수들의 값을 변환한다가 transform, 변수들의 값을 변환을 했으니까 변환된 2차원 배열이 나올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변환된 2차원 배열이 어디로 들어가요? 훈련시킬 때 들어가는 거예요. 훈련시키려면 레이블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때 레이블이 여기로 들어가고 변환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죠. KNN 클래시파이어한테 스케일 변환된 2차원 특성 배열과 타겟 레이블을 준다. 그러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이게 훈련이에요. 파이프라인이 무슨 동작을 하는 건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떤 순서로 동작을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모델 훈련이 끝났어요. 모델 훈련이 끝나면 뭘 할 수가 있을까요? 예측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훈련셋을 아규먼트로 주면 훈련셋의 예측값을 찾는 거고요. 테스트셋을 아규먼트로 주면 테스트셋의 예측값을 찾아주는 거죠.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훈련셋의 예측값만 찾아봤고요. 그 다음에 그 훈련셋에서의 훈련셋 그 분류 리포트를 출력을 해봤어요. 훈련셋 분류 리포트를 하기 위해서 실제 값은 y 트레인이 가지고 있고 예측 값은 트레인 프리드가 가지고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 함수가 실제 값하고 예측 값을 비교를 하겠죠. 0을 0이라고 예측을 했는지 0을 1이라고 잘못 예측을 했는지 반대로 2를 1이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했는지 아니면 2를 0이라고 잘못 예측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를 계산을 했습니다. 훈련 세대는 455개 샘플 있었죠, 아까. 기억나시죠? 훈련 세대는 455개 있었어요. 455개. 그 중에서 멜리그넌트가 170개, B9이 285개. 요 비율 보시면 거의 2대 3 정도. 같은 비율 유지하고 있죠. 멜리그넌트도 정밀도 재현율이 조금 떨어져 있고, B9도 정밀도 재현율이 조금씩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양성인 거를 양성이 아니다라고 예측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음성인 것도 음성이 아니다라고 예측을 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럼 어디서 몇 개가 틀렸는지라고 하는 거는 무엇으로 확인해요? 혼동행렬로 확인하시면 돼요. 훈련세대에서의 혼동행렬을 찾아본 건데, 말 그대로 컨퓨전 매트릭스예요, 함수 이름은. 자, 여기도 실제값하고 예측값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0인 거를 0이라고 예측한 게 161개, 그 다음에 실제로 1인 거를 1이라고 예측한 게 282개. 그러니까 여기는 정답 부분. 0인데 1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9개. 1인데 0이라고 잘못 예측한 게 3개. 그래서 몇 개가 틀렸다? 12개가 틀렸다라는 얘기예요. 455개 중에 12개가 틀렸으니까 443개가 맞았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게 0.97. 0.97. 정밀도, 여기 나온 정밀도나 여기 나온 재현율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 혼동행렬만 보면 계산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정밀도는요. 정밀도는 양성인 예측들 중에서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들 중에서 몇 개를 맞췄느냐예요. 이게 정밀도입니다. 정밀도는요. 3 나누기 100, 아니죠. 맞춘 거니까 161개고요. 전체 개수는 161 더하기 3개죠. 요거 계산해 보면 0.98이 나오죠. 이게 정밀도. 정밀도. 요렇게 계산한 게 정밀도예요. 재현율은 재현율은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실제로 양성인 샘플들 중에서 정답의 비율이에요. 그러면 정답은 161개 그대로고요. 근데 분모가 161 더하기 9가 되겠죠. 여기가 9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0.94.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0.947이니까 0.95. 그게 이 값이에요. 정밀도와 재현율의 정의 아셔야 됩니다. 이게 ROC 커브에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프리시전 리콜에서도 이거 나와요. 여기가 트루 포지티브, 밑에서, 네. 요거는 요 숫자들 어떻게 계산이 된 거다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요거를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자, 히트맵 볼게요. 히트맵. 예를 들어서, 멜리그넌트를, 자, 이쪽은 실제 값입니다. 이쪽은 실제 값이고요. 그러니까 행을 실제 값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열을 예측 값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를 예측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누구를 양성으로 할 것이냐는 좀 하기 나름이에요. 하기 나름인데 멜리그넌트가 0입니다. B9이 1이고요. 멜리그넌트 0이고 B9은 1이에요. 그죠? 멜리그넌트를 포지티브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B9을 포지티브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포지티브로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대편이 네거티브예요. 얘를 포지티브로 하면 얘는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값도 여기는 포지티브, 여기는 네거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실제로 포지티브인 거를 예측을
포지티브라고 했어요. 예측이 포지티브고요. 맞춘 거기 때문에 true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자, 실제로는 포지티브인데 예측을 네거티브라고 했어요. 네거티브라고 예측한 거는 잘못 예측한 거죠. false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음성이라고 얘기하죠. 가짜 음성.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실제로는 네거티브인데 그거를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거예요. 포지티브라고 예측한 게 잘못 예측한 거죠. false positive라고 얘기합니다. 가짜 양성이죠. 가짜 양성. 그 다음에 여기를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음성이라고 예측한 거죠. 음성이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 여기는 정확하게 예측한 것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잘못 예측한 부분들, 잘못 예측한 부분들이. 진짜 양성, 가짜 음성, 가짜 양성, 진짜 음성. 이렇게 네 가지 이진 분류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게 되죠. 어, 암 진단 같은 경우는요.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정밀도와 이게 정밀도죠. 재현율 중에서 재현율 중에서 어떤 게 중요할까? 요거는 문제에 따라서 다른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현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진짜로 진짜로 암인데 암이 아니라고 예측한 게 커져버리면 이 사람들은 암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죠? 암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을 내려버렸기 때문에 수술을 받거나 암 치료를 받거나 그러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이 위독해지겠죠. 재현율이 좋아야 돼요. 얘를 낮춰야 되는 거죠. 그죠? false negative를 낮춰야 되는 모델이에요. 똑같은 정확도라면 false negative가 낮은 게 더 좋은 모델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쉬는 시간이 거의 됐네요. ROC 커브부터는 제가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GitHub에 있는 내용이니까 GitHub에서 여러분들 가져다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ROC 커브와 PR 커브라고 하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